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강의 뭐 어떻던가요? 일단 강의에 대한 뭐 전체적인 부분하고 강의 교재에 대한 부분들하고 강의의 어떤 방향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 동영상을 듣는 방법, 그리고 자료를, 또 이렇게 하는 것,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해가 뭐 갔으리라 생각을 하고,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경우에도 이 동영상 하에서 잘 그 안내를 해주는 데 따라서 오게 되면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 뭐 우리 자율전공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영상 강의에 대한 뭐 일정 부분 노하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따라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교재 또는 이제 부교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이 강의 계획의 순서, 그리고 책 읽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2주차 강의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스토리와 텔링이라고 하는 태학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스토리와 텔링은 뭐 지금 굳이 이거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죠? 살 필요 없고 요 교재에 따른 2018년도 기준, 2018년도에 이 교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때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 책이 만들어져서 뭐 안에 내용이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 책의 순서에 준해서 진행을 하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요. 예. 자, 음, 자, 요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현실, 글쓰기 교육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 글쓰기 프로그램, 그죠? 하버드 대학에서 글쓰기 프로그램을 20년간 이끈 낸시 서머스 교수입니다. 이 낸시 서머스 교수가 이제 서울대학에 와서 이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이 글쓰기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서울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난 이후 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일보에 이제 쓴 이 낸시 소머스 교수의 2017년 6월 5일이죠. 2017년 6월 5일자 이제 신문 칼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고 그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장면 1, 뭐 장면 2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봤습니다. 자, 서울대가 지난 2, 3월 자연과학대학 신입생 253명을 대상으로 글쓰기 능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98명이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을 받았다. 이제 이 38.7%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 아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 이제 이 서울대학인데, 서울대학의 자연과학대학 신입생 253명입니다. 그러니까, 38.7%가 70점 미만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A, B, C, D 이렇게 이야기하면 D 학점을 받는 거죠. D, D. 60점 아래로 떨어지면 F가 되는데 이 D를 맞았대요. 이제 그러니까 70점 미만이 그러니까 D 학점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38.7%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를 이제 했을 때 C 학점 수준이었다. 즉 73.7점. 예, 전체 학생 253명의 평균 점수가 73.7점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쓰기 능력 평가에 있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전에 2016년도인가요? 우리 위덕대학의 글쓰기 글쓰기 교육의 이제 모습들, 그래서 실제 여기 이제 서울대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그 교수님께 이제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우리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글쓰기 교육이 어떠냐라고 하는 이제 컨설팅을 사실 제가 받았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의 학생들의 이제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에 들어온 2005년도, 그죠? 2005년도부터 요 글쓰기 관련해서 글쓰기 과목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하면서 그 한 15년 이상의 노하우를 이제 가지고 지금 이제 스토리와 텔링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엮었는데, 사실은 그 우리 대학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 그죠?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스토리와 텔링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 서울대 이 기초교육원에 우리 대학의 이 글쓰기 이 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았을 때 사실 이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때 2016년도였으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 글은 지금 2017년 글인데 시험을 주관한 서울대 기초교육원은 응시자 65명, 25%는 글쓰기 정규 그 과목을 수강하기 어려울 정도로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학 이제는 또 어느 정도일까? 실제 서울대 학생들에게 능력 평가를 했던 이 시험을 우리 대학의 이제 학생들에게 하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거를 이제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도는 하지 않았는데, 자, 아무튼 이 글쓰기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서울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해마다 이 글쓰기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이 글쓰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대학도 이제 글쓰기 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연 이제 어느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 내가 그 15년 한 20년 글쓰기 교육을 해본 결과 어, 어, 이번 학기에 진행하고 있는 이런 어떤 방식의 글쓰기 방법이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어떤 효용성 있는 그리고 이제 어렵지 않으면서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그렇고 지지난 학기에도 그렇고 이 뭐 간호학과, 특수교육학과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호응이 이제 글쓰기 수업에 대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다들 좋았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높게, 아주 높게 이제 거의 뭐 퍼펙트하게 이렇게 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부하건대 아마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 학기에는 이제 성인 학습자예요. 성인 학습자. 지난 학기는 특수교육학과, 뭐 간호학과 이런 학생들이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내가 맡았는 이제 학생들이 전부 이제 만학도입니다. 이제 만학도 학생들은 또 어떻게 이제 해야 할까? 좀 더, 조금 쉽게 이렇게 다가가고, 또 글을 조금씩 이제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그 학년기 학생보다는 좀 더 이제 많은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면 이 서울대 학생의 글쓰기 정규 과목을 수강하기 어려울 정도로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기초교육원의 이제 진단에 따라서 서울대 학생들에게 글쓰기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한 중심에 이 낸시 소머스 교수가 있었고, 이 낸시 소머스 교수가 쓴 글이 바로 이제 이 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방식으로 어떻게 이제 글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논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서울대 학생들이 만일 주제를 주잖아요.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내용들을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 글을 쓰고 있더라.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가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예컨대 이제 이 부분들은 그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또는 교양 또는 교양에서 좀 더 나아가서 깊이 있는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책을 많이 읽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단순히 이제 글을 뭐 논설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글을 쓰고 외우고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만 계속 반복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글 논제를 던지고 그 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생각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논제가 던져지면 그 논제에 비슷한 것들을 나열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더라, 글을 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논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쓰거나,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제,
논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제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뭡니까?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 근거가 뭡니까? 근거. 예?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낼 때, 그 자신의 생각이, 이제, 이 논리적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 타당성을 획득하고, 사회적으로 그 부분들이 논의의 어떤 그 정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나의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이 사람도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도 이야기를 했고, 사회적 전체적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이 나의 주장에 부합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그냥 이제 뭐 이야기할 때는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면 내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는 할 때는 관계 없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 말한 것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논문에 있어서 각주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요. 이 반드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논문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구사 고찰이에요. 연구사. 내가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전의 연구는 이런 부분에서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내 논문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한 것이다. 자, 내가 말하는 이 A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교수가 이야기했고 C라고 하는 교수가 이야기했는데 B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주장이고 C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주장이다. 이 주장은 이런 어떤 부분에 한편으로는 타당한 점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타당하지 못한 것을 지니고 있다. 그 타당하지 못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의 원인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그 관철을 시켜 나갈 때 이제 타당한 근거가 이런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의 생각만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논제에 상관이 있는 말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라. 그죠? 근거를 제시해라. 명확한 이전의 사례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사회적인 팩트로서의 어떤 사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추정한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을 할 때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래야 그것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고 타당한 부분들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비문이 많다. 자, 비문은 뭡니까? 비문하면 문장이 아니다. 자, 문장이 아니다.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 문장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첫 번째 주어 플러스 서술어. 우리나라는 이제 이 주어와 서술어
구조이다는 거죠. 주어는 앞에 있고 서술어는 뒤에 온다는 거죠. 나는 간다.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이제 목적어. 그죠? 목적어. 이 목적어가 놓인다는 거죠. 목적어. 자, 이 목적어는 나는 말한다.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사이에 나는 간다, 학교를 간다. 나는 학교를 간다. 자, 나는 학교를 간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다. 자, 두 번째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보어, 서술어. 자, 이렇게 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어 앞에 뭐가 놓이느냐 하면 바로 이제 관형어가 놓여야 돼요. 관형어. 자, 요렇게 관형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놓여야 되거든요. 자, 서술어 앞에는 부사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문이 아니려면, 자, 바른 문장, 올바른 문장, 올바른, 바른 문장요, 올바른. 자, 올바른, 즉, 이제 바른 문장이에요, 바른 문장. 올바른 문장. 자, 올바른 바른 문장이라고 한다면, 자, 올바른 문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런 문장 구조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요 문장 구조에는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어, 서술어 문장,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 나아가서 주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문장. 이런 이 문장의 구조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 이 문장 구조에 맞지 않고 이 목적어 다음에 관형어가 오게 되면 이거는 비문이라는 거죠. 이 문장은 잘못되었다. 예? 문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문장이 아니든 문장이 잘못돼요. 그래서 이제 문장에 맞도록 이제 문장 구조, 그죠? 문장 구조죠. 이 문장 구조입니다. 우리말의 문장 구조, 그죠? 구조에 맞도록 글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이 글을 분석해 보면, 자, 서울대 학생들이 65%, 즉 25%는 수강하기 어려울 정도의 글쓰기 능력이다. 즉, F학점이라는 거죠. F. 과락 F. F예요. 이 사람들에게 도저히, 뭐, 글쓰기 정규 과목을 하도록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들에는 보충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강이 필요한 학생. 이 25%나 되는 거예요. 25%. 자, 25%를 65명이면은 이 65명은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학생 중에서 25명이 그렇다. 특히나 이제 그 25명들은 뭡니까? 논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쓰거나 근거 없이 주장을 하거나 문장 구조에 맞는 글을 쓰고 있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서울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뭐 서울대 학생이 그러면은 뭐 연세대, 고려대 뭐 쭉쭉 내려오면은 전부 다 우리나라의 학생의 비율이겠죠, 그죠? 여기 뭐 서울대 학생들이 C학점 수준이라면 평균이 C학점 수준이라면 공부 잘하는 부분으로 한다라고 한다 하니까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렇게 내려온다면 뭐 자꾸 떨어지겠죠. 이제 자꾸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 우리 위덕대학에서는 어떤 그 글쓰기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할까라고 이제 한다면 좀 더 명확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논제와 상관 있는 내용, 즉 논제에 맞도록 발표하던데 글을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도록 해야 하고, 문장의 구조에 맞도록 글을 쓰도록 해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1차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 2.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앞에 장면에서는 서울대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장면 2. 미국 하버드대는 1872년부터 신입생 전원에게 하버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하버드 글쓰기 프로그램. 이 글쓰기 프로그램에 한 학기는 수강을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매해 입학생 1,700여 명이 문과, 이과와의 상관이 없이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체득하는 것이다.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체득하는 것이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이 수업을 들은 학생의 73%는 글쓰기 능력 향상은 물론 대학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글쓰기 능력요. 예, 그래서 사실 이 글쓰기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삶을 마치는 때까지 이 글쓰기 능력은 무조건적으로 향상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글쓰기 능력.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대학을 잘 다니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 이제 성인 학습자 분들은 이 컴퓨터예요, 컴퓨터. 자, 이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 그죠? 이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지금 강의안 만드는 이제 파워포인트 이거도 있죠. 파워포인트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파워포인트 이게 전부잖아요. 발표자가 지녀야 할 소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파워포인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반드시 꼭 필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양 기초에 요 글쓰기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정보기술과 미래사회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학기를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올라갈까.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자율전공학부, 제가 속해 있는 자율전공학부에서는 1학년, 2학년 때 컴퓨터 활용, 컴퓨터 심화, 컴퓨터 코딩, 이렇게 해서 컴퓨터 관련 과목을 한 6과목 정도 해놨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컴퓨터와 친해지도록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이제 일단 전공 과목으로라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학과 수업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외로라도 이 컴퓨터를 이렇게 다루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리포트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발표할 때 이 파워포인트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능력이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나이가 어리고,
이것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세계, 뭐 요즘 AI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그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부분과 또 실시간 화상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 부분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이제 지금부터의 그 공부예요. 연습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과 회의를 실시간 화상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펼쳐질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어,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접하고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하버드에서는 1977년 이후 사회에 진출한 40대 졸업생 16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90% 이상이 글쓰기 라고 답했다. 소머스 교수는 시험만 잘 보는 학생은 정해진 답을 찾는데 급급하지만 글을 잘 써야 새로운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자, 저도 늘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답을 찾는 공부였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실제 그 정해진 답을 찾도록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공부가 답을 찾는 공부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대학의 공부는 문제를 찾는 거예요. 문제를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겁니다. 그게 대학 공부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달라요.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 공부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이 접근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답만 찾는 것이고 여기는 문제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예컨대요. 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어, 결처보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결처보온에 대해서 물었어요. 야, 결처보온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냐면 은혜 갚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당연해요. 그 이제 주제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은혜 갚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 결처보온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 그죠? 고사성어의 주제가 단순히가 아니라 한마디로 은혜 갚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냐? 은혜는 반드시 갚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 그 이야기에서 귀신이 나와서 풀을 엮어서 그죠? 귀신이 나와서 풀을 엮어가지고, 어, 이제 그 풀에 걸려서 진나라 군사가 넘어진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장수가, 쉽게 도망갈 수 있었다. 이게 결초본이거든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풀을 묶었다라고 하는 결초본, 은혜를 갚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다는데,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 앞에 부분이 더욱더 분명해요. 거기는 단순히 그 귀신 나와가 그 풀 묶는 것밖에 안 나와요. 풀 묶어가지고, 자기 딸을 개가시킨, 이 진나라 장수에게 고마워하는 그 부분들인데, 은혜를 갚는 부분인데,
그 앞에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주제는요, 이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이지, 풀을 묶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 요 이야기는, 우리 글쓰기 수업에서 다음에, 가면서 내가, 결처고온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조금 아껴놓고요. 자, 어찌되었건, 그 이야기에서, 우리의 그 고등학교 교육은, 지금까지 교육은 바로 결처보온 이러면 은혜 갚는 것. 요게 답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른, 내가 생각하는 다음날 말씀드릴 그 주제를 이제 그 적는다면 이건 틀렸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때까지가 이제 일정 부분,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100명의 사람이 이 글을 읽었을 때 80명 이상이 요게 주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주제가 정답이다. 그 정답에 근접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정해진 답은 아닌데, 고등학교까지는 요게 답이고, 저거는 틀린 거야. 그죠? 맞고 틀린 것에만, 이 집착을 하다 보니, 이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학의 공부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읽는, 부분에 따라서 그것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정답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의 답을 찾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 답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 굶주려서 곧 아사할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보석과 빵 한 조각을 줬을 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높습니까? 바로 빵 한 조각이 더 가치가 높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치라고 했을 때, 이 보편적으로 보석이라고 하는 금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가 높아서 금덩어리로서 빵을 집채만한 빵을 다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배고픈 상황에서, 곧 죽을 상황에서 빵 한 조각과 금 한 덩어리가 있을 때 어느 것이 훨씬 가치로운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찾을 수 있는 답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그죠?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부분들을 다 생각해 볼 때, 결국은 답은 A, B, C, D, 이 수많은 것들 사이에서 하나가 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저, 답의 어떤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확인하고, 다양한 해답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공부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그 통섭이라고 하는, 이 융합이라고 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이 다양한 다양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 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 대학생으로서의 생각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 바뀌어야 해요. 자, 지금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답과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금과 빵 하나를 가지고 왔듯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갈 때는 그에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모스 교수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동료평가가 우리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글쓰기에 있어서 이 동료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동료평가. 그래서 이, 저기 뭡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우리 글쓰기, 내가 진행하는 글쓰기 수업에서는 반드시 이 동료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 글을 옆작에게 주어서 옆작에게 수정, 고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 친구의 글을 읽고 내가 수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첨삭을 해주는 거죠. 교정을 봐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글을 볼 때는 이제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런데 친구의 글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잡아나가요. 이제 그러니까 친구의 글을 교정을 해주면, 동료 첨삭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못하죠. 왜? 동영상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못하는데 동영상이 해제가 되고 대면 수업으로 글쓰기가 진행이 될 때 바로 이 동력평가는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벌써 41분이 지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음, 예, 예,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까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